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줄줄이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교 30주년을 맞은 중국과 한국의 앞으로의 30년 역시 주목해야 할 이슈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서 소장 모시고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한중 수교 30주년 행사. 글쎄요, 언론에는 예년에 비해서는 뜨겁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병서 소장님도 참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행사장 분위기는 어땠고 소장님의 평가하는 한중 수교 30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까요? 그래서 행사는 항상 그렇지만 이게 의미 있게 그 행사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30년간에 수출이 얼마 늘었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살을 주고 살을 얻고 뼈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 30년 동안 우리가 중국에서 한 7천억 달러 정도를 무역 흑자를 냈어요. 미국이 한 3천억 우리가 흑자를 냈는데 거의 2배 이상 냈는데 문제는 이제 2002년에 우리가 보면 중국의 그 수출 비중이 미국을 넘어갑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2002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세계 평균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우리의 선발자이기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최근 2000년 동안에 우리가 중국보다도 앞섰던 유일한 30년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 두려움이 조금 앞섭니다. 자, 92년 이후에 한국의 대중대미 흑자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점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살펴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상호 존중 정신에 기반해서 앞으로 좀 성숙한 관계로 나아가자라고 발언을 했고 반면에 시진핑 주석은 큰 흐름을 잡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말에 좀 뼈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미 간 동맹 강화를 의식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래서 동맹의 강화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경제적인 봉쇄,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뒀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의 IPEF에 가장 먼저 이제 가입을 했고 또 이번에 지포 동맹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가든지 아니면 원해서 가든지 가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그 IPEF든 지포든 이제 4차 산업혁명에 정말로 생명줄이 되는 반도체 공급망에 차단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좌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뼈 있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의 다른 의미는 우리의 반도체가 미국도 중국도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카드가 됐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글쎄요, 위기이자 기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사실 중국은 우리에게 엄청난 시장이 되어주었고 모두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2002년 이후에 한국이 미국한테, 그러니까 한국의 대중 수출이 미국의 증가율을 훨씬 넘었다고 하셨는데 세계 동인이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장률이 글로벌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그만큼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중국의 산업이 한국을 상당 부분 따라왔다. 이미 넘어서고 있다라는 우려감도 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하나 빼놓고는 중국보다 잘하는 게 별로 없어진, 그래서 우리가 선발자 이익에 너무 오래 치여 있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돈 버는 데만 급급했지 이 기술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 그 후유증이 지금 최근에 보면 무역수지 적자가 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또 샤킹한 것은 우리가 ICT 강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ICT 분야에서 중국하고 또 우리 한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IoT 정도를 빼놓고는 우리가 중국보다도 이게 약하다. 이게 이제 과기부 산하기관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보면 그것도 연속 3년 이상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좀 심각하죠.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3월 인터넷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중국이랑 기술 격차가 이제는 우리가 오히려 하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반도체 쪽에서는 경쟁력이 별로 없습니까? 국내가?
아닙니다. 반도체는 네. 뭐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뭐 최근에 보면 한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한 4개월 나면서 그중에 네. 중국이 한 3개월 적자가 나면서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이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적자가 났다.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건 엉터리입니다. 그래서 뭐 연초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 그 7월까지 누계로 봤을 때 반도체 무역 적자는 사상 최대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적자가 크게 났던 것은 바로 이제 그 공급망의 복수죠. 그래서 배터리라든지 뭐 노트북, 컴퓨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품 소재들이 예를 들어서 리튬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작년 1월 달 대비해서 거의 9배가 올랐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우리 적자의 큰 요인이고 지금 반도체는 뭐 중국과 우리와 시차로 생각한다면 기술 가공 수준으로 보면 5년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마 액션을 제품을 만드는 기술로 가면 뭐 7년에서 10년 이상 갭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디램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고 있고 파운드리 마찬가지로 우리 삼성이 TSMC하고 뭐 비교했을 때 우리가 조금 떨어지는 정도?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있어서는 중국은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신문 보도에 보면 그 애플이 네. 그 이제 일부 메모리 제품을 중국의 양스 메모리라고 칭화윤이가 이제 투자한 회사 그 회사 제품을 처음으로 쓴다.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굉장히 샤킹하고 한국이 크게 충격받을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이제 애플이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핸드폰 시장인 중국을 이걸 포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가 반도체 봉쇄를 전환을 치니까 거기 어떻게 보면 안전핀으로 그 아주 뭐 전 세계 파운드리 이제 낸드 같은 경우에 보면 한 6%, 3% 정도 점유율을 가진 회사예요. 그 회사 제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중국 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것이지 그것이 기술력이 높아서 쓴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의 이제 많은 언론에서 그 무역 수지 적자를 가지고 한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이제 의심하는 것들은 조금 과한 표현이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 4개월 동안 대중 무역 수지 적자가 이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구조적인 변화에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공급망의 문제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품목별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죠. 그게 우리가 계속 흑자를 냈다가 3개월 만에 적자가 난다. 그럼 그 사이 산업 구조가 바뀌었냐? 네. 근데 산업 구조라는 것은 그건 뭐 아무리 짧아도 5년에서 10년 걸려야 바뀔 수 있는 사안이고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이제 뭐 가격 곱하기 수량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우리 무역의 수출이나 수입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크라 전쟁 또 미중 간의 기술 전쟁으로 인해서 이 가격이 급등한 것 이게 이제 타격을 입힌 거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는 뭐 안에 세부적인 것보다는 전체 숫자를 놓고 보니까 지금 이번에 그 보시면은 배터리가 그 19, 20억 불 가까이 적자가 나고 통신이 한 31억, LCD가 이제 뭐 해서 등등 이게 그 반도체를 제외한 이제 IT 제품에서 대중 적자가 한 45억 불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반도체는 23억 불 이제 흑자가 났죠. 네. 그래서 결국은 반도체 흑자를 배터리, 통신, LCD, 자동차, 노트북이 다 까먹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런 아이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작게는 아마 한 40%, 많게는 9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제일 큰 원흉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최근에 중국이 이제 우리가 G4로 가입하거나 뭐 이제 IPF에서 반도체 공급망에서 문제가 되면 한국을 보복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지만 제가 볼 땐 반도체는 그럴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반도체보다는 우리가 중국에 크게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의존하고 있고 또 중국과 막상 경쟁이 되고 있는 이제 배터리나 또 OLED 같은 이런 품목이 이제 모진눈 옆에 있다가 돌을 맞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 같아요. 네, 소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반도체는 오히려 굳건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요, 반도체 주가가 요즘에 꼭 물론 시차가 있겠지만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하방 압력이 커져서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글쎄 이제 반도체는요, 그것은 개별 기업의 수익이나 뭐 정치적인 이슈에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고요. 반도체는 철저하게 이것은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의 모멘텀을 먹고 사는 이제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실리콘 사이클이 피크를 쳤냐 안 쳤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썰물이 되면 그건 뭐 큰 고기든 작은 고기든 상관없이 다 쓸려가는데 지금 반도체 실리콘 사이클은 이것은 이제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하강에 확실하게 들어갔고 이제는 이제 바닥으로 가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경기보다는 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 투자는 실적이 가장 좋을 때 이익이 사상 최대로 날 때 PR이 가장 낮고 그때 셀을 해야 되는 것이고 실적이 가장 나쁘고 PR이 가장 높을 때 이때 사야 되는 아주 아이러니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는 낮은 PR에 사고 높은 PR에 파는 것인데 반도체는 지금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최근까지도 이익이 무지하게 많이 나는데 그것은 그런 이제 후행하는 특징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이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 투자는 심리인데 그 가장 중요한 실리콘 사이클을 첫 번째로 봐야 되지만 두 번째 미국과 이제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에서 정말 미국의 의도대로 지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IPF가 된다고 하고 지금 미국의 반도체법이 통과되면서 527억 불의 보조금을 주고 또 투자하는 것에 25% 세금을 주는 정도로 가되 예를 들어서 14나노 이상의 이제 뭐 장비 재료 소재 뭐든 중국으로는 투자 못한다.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가격 대폭락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반도체 소비로 보면 한 63%인데 중국 자체 OEM을 빼더라도 한 35%예요. 그런데 이 시장이 정말로 진정한 의미로 브로킹이 된다고 하면 반도체는 시장이 5%만 수급이 차이가 나도 가격이 대폭등을 하는데 35%에서 63%의 시장이 브로킹을 당한다고 하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반도체 대불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우려들이 사실은 이번 반도체법 통과로 미국은 이제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아니 세계에서 1등하는 최고의 나라가 바보가 아닌데 그 후진국들의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것도 1, 20억도 아닌 몇백억 불의 보조금을 준다는 건 반드시 이 뒤에 속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내는 중국 시장에 진입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근데 우리를 놓고 보면 반도체 수출의 거의 65%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래서 결국은 하이닉스나 삼성이 물론 이것이 실현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러나 투자는 심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실리콘 사이클에 하강하고 이게 미국이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치포에 대한 잠재적인 포텐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전명 소장님이 사실 IT 전문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복합적으로 이 중국과 한국 또 미국의 이 모든 관계를 보시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애매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자, 반도체 실리콘 사이클, 그다음에 심리적인 부분 어디가 먼저 돌아설 수 있을까요? 심리는요, 그 정부 정책과 관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정부 정책은 앞으로도 아마 미중의 기술 전쟁은 이것은 바이든 정부 끝날 때까지 아마 2024년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러나 실리콘 사이클은 이제 올라갈 때 2년 반, 떨어질 때 1년 반 정도인데 지금으로 보면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가 실리콘 사이클의 바닥일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돈은 이 심리의 영향을 받지만 철저하게 계산하죠. 그래서 돈에는 뭐 피가 흐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감정 섞지 않는 것이 돈은 아마 실리콘 사이클의 바닥 시그널이 보이게 되면 그것은 아마 1등하는 회사부터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 시간이 적어도 지금부터 한 6개월에서 한 9개월 정도 시간은 아마 여전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실리콘 사이클의 반등, 지금부터 시계가 한 6에서 9개월 정도는 일단 불안한 시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중국 경제와 미국 경제, 글쎄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이게 링크되어 있는 건가요? 왜냐하면 각종 글로벌 IB들이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뿐만 아니고 미국 경제 성장률도 연이어서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중국 경제 위기다, 뭐 R이 왔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미국하고 이제 유럽, 한국은 R이 온 거고 중국은 이미 R이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금년 2분기에 R이 도착을 했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수치들은 이제 2분기에 0.3가 뭐 이걸 보고서 이제 수치를 지금 낮추는 것이고, 아이러니하지만 중국은 아마 3분기, 4분기에 GDP 수치는 이렇게 턴을 하는 V자 턴을 하는 리카버로 간다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래서 리세션이냐 리카버냐에 그걸 혼동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정서적으로 보면 리세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많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번 그 경기 하강은 보면 코로나를 누가 먼저 잡았냐가 이게 핵심인데 중국이 가장 먼저 잡아서 피크도 가장 빨랐고 미국은 코로나를 가장 늦게 잡는 바람에 피크가 가장 늦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이게 전 세계 IB들이 금년도 전망치를 낮추는 건 이미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를 지금 벌써 8월이지 않습니까? 내일이면 9월이면 석 달 남은 금년도 전망치를 오르고 내린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건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서적인 접근, 어떻게 보면 사과문을 발표하는 것이고 2023년의 GDP 수치가 미국하고 중국이 어떻게 되고 한국이 어떻게 되냐를 이걸 놓고 보면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 지금 IMF가 최근에 예측한 걸 보더라도 중국의 성장률이 이 금년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중국은 중국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미국, 한국, 유럽 다 할 것 없이 이제 더 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우리가 냉정하게 좀 봐야 되는데 아마 지금 9월, 8월까지 온 수치를 보고서 석 달치를 더 조정한다는 것 이건 조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연도 전망치를 보고서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IB들이 중국의 성장률을 연이어 하향 조정한 반면에 중국 정부 당국은 5.5%를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다. 그 중국이 그 코로나 확인하고 나서 6월까지도 5.5% 4월, 3월 달에 불렀던 걸 그대로 유지한다고 얘기를 했다가 네. 7월 달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정치국 회의라고 당서일 1번부터 25번이 모여서 그 경제 정책을 리뷰하고 전망을 하는 회의가 있어요. 거기서 아주 말을 살짝 바꿨는데 하반기는 이제 그 이전까지만 해서는 목표를 반드시 실현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이번에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도달한다. 이 얘기는 이제 이 플렉시빌리티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 달성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에 2.4%가 하반기에 연간으로 5.5를 가려면 하반기에 아마 8.5에서 9.5 정도를 가야 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중국의 잠재 성장률 정도 수준 5에서 5.5% 정도를 3분기, 4분기에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연간 GDP는 아마 한 3.8에서 한 4.0 정도 요 정도를 이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중국의 그런 정책의 변화를 잘 체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여전히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5.5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 많이 나오지만 그건 아닙니다. 수정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국도 수정을 했다. 플렉서빌리티, 즉 유연성을 줬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래도 하반기에 어쨌든 끌어올릴 때까지는 끌어올리겠다. 그거의 근저에는 역시 지원입니다. 보니까 중국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게 단위가 195조 원인가요? 5조 원을 퍼부었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얘기가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중국도 우리는 뭐 투자 수출 안 되면 망하는 나라 이렇게 보지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국이 대미 수출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17%밖에 안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미 수출이 미국 경기가 나쁘다고 해서 중국이 받는 영향은 뭐 아주 마이너하죠. 그러나 중국은 지금 전체 GDP에서 65%가 소비예요. 근데 지금 7월 달, 6월 달에 소비가 마이너스 뭐 이제 2% 이런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중국 경제 앞으로 관건은 이것은 소비를 리커버하지 못하면 5.59, 뭐 3.59 이건 물 건너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소비도 투자가 똑같아서 심리라서 지금 3개월 가까이 문 닫고 지금 이제 청소하고 무슨 공장 돌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비가 어렵죠.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에 기대서 GDP 수치를 맞추는 건 대단히 어렵고 그래서 절 손쉬운 정부하고 금융기관을 동원해서 이게 펀딩해서 그걸로 SOC 투자를 왕창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리커창 총리가 상반기에 한 30개 항목, 이번에 이제 19개 항목에 대해서 1조 위안, 우리로 쳤을 때 한 190조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를 이제 투자를 4-5군데 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전부 SOC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뭐 전략론 때문에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전력 SOC도 왕창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제 지방 정부들이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가 주도를 해서 2009년에 GDP 6%를 12%로 한 방에 끌어올리면서 한 4조 정도 그 GDP 한 25%에서 30%를 이제 투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후유증이 거의 한 4-5년 갔죠.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정부는 손 안 대고 대신 지방정부 중심으로 지방의 SOC를 대거 이제 확대시켜라. 요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도 아마 제가 뭐 언론을 봤더니 한국의 굴삭기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가 뭐 엄청 올랐다고 그러는데 뭐 일리가 있습니다. 지방정부의 SOC들은 아무래도 그런 토목이나 건설 분야들이 뭐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의 강도가 과거 2009년처럼 이것은 토목공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중국이 이렇게 대규모 인프라 투자금을 풀게 되면 중국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이나 우리 증시에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들을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은 경기가 어떻게 보면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이제 수렁에 빠진 경기를 어쩔 수 없이 구해내려고 하는 거냐를 보면 후자예요. 그래서 그것이 경기 부양 효과가 이게 확 커지는 것이 아니라 네. 이 구멍을 메우는 정도라고 봐야 돼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로 봐서는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가 수출하는 품목에서의 수혜폭은 상대적으로 좀 작을 거고 중국의 내부 인프라 관련되는 회사들은 이제 화장실에서 웃는 결과가 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주로 수출하는 게 거의 88%가 순간자고 자본재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중국의 수출이 이게 이제 어떤 영향을 받냐,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가동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가 왜 적자가 많이 났냐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중간재 수출이 이게 이제 중국의 공장 가동 그리고 이제 재개를 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 영향이 오히려 컸고, 그래서 우리가 그 소비가 크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면 한국의 수혜주는 특히 이제 증시에 있는 수혜주들은 굉장히 그 수혜폭이 제한될 거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전명석 선생님 모시고 다양한 얘기들 나누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개방 개혁이 어느덧 이제 반세기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최근 또 실적이 좋아요. 중국의 인터넷 플랫폼 기업의 이익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 분들이 또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결부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남은 3개월 하반기 어떻게 좀 우리가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플랫폼 기업은 이익으로 볼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지금 정책으로 봐야 되고 최근에 미국 상장된 플랫폼 기업들이 약간 반등을 했던 것은 이제 미국과 중국 당국이 3년 연속으로 미국식 회계 기준에 따른 감사를 받지 않으면 상장 폐지시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합의를 봤다는 게 그걸 도달한 건 아니고 앞으로 협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대 효과 때문에 올라간 것이고 지금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들은 이 4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그걸로 떼돈을 벌었던 이제 데이터, 알고리즘 마케팅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반독점법이 시행이 되면서 독점 이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가 한원이 되는데 예전에는 중국도 인터넷을 첨단 산업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15% 깎아줬는데 이걸 환원시켜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뭐 한국의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중국의 이 상장 폐지 가능성, 미국에 상장된 아리바바나 이런 것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반등할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를 하지만 반대로 이게 미국식 회계 기준으로 감사를 하게 되면 이것이 훨씬 더 스트릭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리스크가 4가지가 같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뭐 중국 그 하반기라고 해봐야 이제 넉 달 남았지만 이제 중국은 전형적으로 그 12달을 보면 시즈널리티가 계절성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찬바람 불 때 이제 증시가 좋고 더운 바람 불 때 전통적으로 나쁩니다. 최근 10년간을 놓고 보면. 그래서 그게 주로 보면 3월에 이제 양회의가 있을 때 10월에 이제 중국의 중요한 정치적인 회의들이 다 10월, 11월, 12월에 열리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은 아마도 그 사이 경제 부양 효과 플러스 그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아마 10월 이때가 아마 중요한 변곡점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이거 하나는 꼭 제가 여쭈고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어느덧 109를 넘었습니다. 물론 위안화는 바스켓이라고 하지만 달러 위안이 다시 한번 7을 넘을 것인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럴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은 수출이 두 자릿수 성장이에요. 근데 중국이 지금 최대 그 관건은 내수를 어떻게 부양하냐는 것인데 위안화의 약세는 내수에 독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위안화 강세가 이것이 중국으로서는 뭐 수출도 괜찮고 또 내수 부양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중국이 다시 7 넘어가는 일은 아마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중국 경제와 전반적인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중국경제금융연구소의 전병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